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민경민 선생님께서 뭐 초대해 주셨을 때 도대체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 정체성도 되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민경민 선생님께서 강의를 부탁하신 내용도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결국은 조국 선생님의 벚꽃전 산책이라는 책을 한번 잘 읽는 어떤 그런 모임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이 벚꽃전 산책이라는 이 책을 저도 이제 덕분에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벚꽃전 산책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제 뭐 서양에서는 특히 영미 쪽으로 들어가면 정치철학과 법철학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저희들 정치철학 쪽에서 읽는 책이랑 거의 90% 이상 이제 책이 겹쳐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이게 제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책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 그 4장 들어가 보시면 제형 법정주의 이야기하는 베카리 아파트,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수업 들을 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록에 있었고 저도 이제 파트에서 이제 읽어본 기억은 나는데 제가 그때 아마 이렇게 법 쪽으로 너무 관심이 없어서 뭐 제가 여기 잘 기억이 안 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제가 이제 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소포클라스의 안티고네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안티고네는 저희 정치철학이 너무나 사랑하는 텍스트입니다. 예, 안티고네는 정말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제가 무궁무진한 텍스트라 저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텍스트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좀 있으면 지나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네 권, 이제 루소부터 이제 베카리아까지 이어지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회경론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책,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사회경론의 국제적 확장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네 권과 마지막 책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 파트를 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페인부터 시작하는 이제 여기 이 책들을 쭉 소우르까지 이어지는 이 파트는 보면 주로 기본권과 권력 분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본권과 권력 분립은 왜 맞물리냐라고 하면요, 근대가 탄생했을 때 개인이 탄생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의 의미도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자유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이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덤은 각자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뭘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이게 리버티라는 건 어떠냐면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자유. 그러니까 공권력이 나의 삶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 이걸 이야기해서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프리덤은 저희들이 흔히 고대인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리버티는 근대인의 자유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 페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우로까지 이어지는 이 파트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권과 권력 분립, 그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딱 펼쳐보시면 우리 헌법의 순서가 기본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이제 권력 파트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기본권이 먼저 등장하냐면 언제나 헌법에는 중요한 것들이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란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팅된 건데, 그 권력이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주면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분립해 놓는 거고, 그리고 그 권력을 분립해 놓는 거고, 그 권력의 분립에 있어서도 순서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의 모든 헌법은 입법부 파트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부 파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 기구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되게 동등하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권력 분립이라고 할 때 사실 권력 분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독재 전통 때문에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과제이지만 서양에서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법부가 등장하는 순서에서도 힘이 제일 세고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법을 만드는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이 그냥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뭐 읽어보면 따로따로 그냥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쭉 읽어보시면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인의 등장.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뭐 베카리아 파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 겹치는 파트죠. 겹치는 파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토마스 페인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그리고 페인과 여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혁명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파트들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너무나 유명한 이제 그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토마스 페인이 지성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일하게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동시에 관여했던 딱 1인입니다. 예, 유일하게 두 개 다 참여했던 적극적인 이제 그 세력으로 참여했던 딱 인물이라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그 특이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지성사적 위치를 뭐로 밝혀주고 있냐면 그래서 책을 두 권을 인용하세요. 하나는 상식, 이거는 미국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트 오브 맨이라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프랑스 혁명 쪽에 이제 관련된 책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성사적으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헌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소위 말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정체의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지성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토마스 페인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뒷부분에 들어오면 그 정체를 구성하는 혁명에 가담했던 이제 연방을 구성하는 혁명에 가담했던 해밀턴, 메디슨, 제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여러분 이제 19세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인부터 밀까지 이어진 이게 어떤 족보냐면요. 자유주의 족보입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 책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조국 선생님께서 우리가 진보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되게 진보주의적 법률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추천하신 법고전의 95%는 자유주의 법 철학에 있는 주요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이라고 한다면요. 루소 정도가 있습니다. 루소가 여기서 가장 예외적인 이제 책들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책에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내가 이 법고전 강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다 딱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나는 사회계약, 삼권분립, 자유, 권리, 법치, 재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의 법학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책의 맨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의도로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유주의 법철학 개념서들입니다. 저희들이 정치철학에서도요. 자유주의자들이 읽는 계열의 철학서들과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이 읽는 계열의 철학서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여다보면 조국 선생님의 법고전 산책은 자유주의 계열의 법 정치 철학 개념서들에 되게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국 선생님 특히 이제 이 이야기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약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영국 중심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나 독일로 다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조국 선생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저항권, 혁명, 시민불복종 이런 개념들이 되게 다 영미 쪽의 계열에서 이제 주로 근본적으로 파생되어 놓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유주의 법철학 이제 쪽의 책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점은 뭐냐? 사회계약론을, 가장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을 루소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소가 딱 1장, 사실 저도 책을 쓰지만 책을 쓰는 모든 사람은 1장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배치하거든요. 대부분 다. 뭐 연대기 쪽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면, 연대기 쪽 배치를 보면요, 루소보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 우리 그 누구야, 여기 몽테스키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몽테스키에가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루소가 딱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보적인 측면에서 아까 본다면 루소는 이 책에서 매우 예외적인 인물이고요. 예를 들어서 루소 몽테스키의 접점을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루소는 근대 공화주의 계열의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공화주의는 권력을 제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공화주의는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건 증폭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꾸 권력의 분립 이야기를 하면 이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제한하고 제 힘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유주의적 발상이라며, 공화주의는 권력 분립을 통해서 그게 권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어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여다보면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아예 좀 갈려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루소가 이제 독특하게 예외적인 루소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국 선생님 루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저도 정치철학 공부를 했지만, 저도 법철학도 하고 뭐 했지만, 이제 정치 공부한 사람들이 루소를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루소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18세기 최고의 찌질이거든요. 근데 이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나 내가 이 인간을 닮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애착이 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했던 이야기들이 근대와 고대를 아주 절묘하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사상가에 되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근대에 들어와서 이 시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딱 루소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이제 인물이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루소라는 인물을 저희 정치철학이나 일반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데, 조국 선생님도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이제 이 계약론 파트를 전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루소, 이게 사상가들, 제가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지만, 사상가들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루소 그러면 루소는 루소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 루소 외에는 이름이 다른 게 붙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의 딱 1장 열면 시작하는데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예가 되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회계약론보다 먼저 썼던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에 자기가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써놓고도 이제 자기가 마치 처음 하는 질문인 듯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루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인간 개개인이 태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 발상 자체는 자유주의자들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라고 하면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루소도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이제 받은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유주의 뭐 온갖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정치 공동체가 평등을 만들어준다는 거 우리 헌법에서도 딱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 보면 10조가 인간 존엄성 조항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조항이 뭐냐? 법 앞에 평등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후에 출발하는 게 뭐냐? 신체, 생명, 재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그 다음에 내가 일하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사회권 보장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인간 존엄성 조항 다음에 오는 10조 다음에 11조에 딱 뭐가 들어오느냐? 법 앞에 평등.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동체에서의 법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루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대의 자유와 평등을 다르게 보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계속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소노미라고 불렀습니다. 이소노미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이 이소노미가 법 앞에서의 평등인데 법 앞에서 평등할 때만 우리는 오로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서로가 관계가 평등하지 않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뭔가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갖다가 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집에서. 이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소위 죽이고 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평등한 관계였지만 이들이 공공의 장에 나가면 시민들이 되어서 평등한 관계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관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등한 관계가 될 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지혜가 뭐였냐면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자유롭다. 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과 재산이 있어야. 그래서 당시에 뭘 했냐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못 가지고 있는 자.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재산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예의 특징이 재산을 가지지 못한다. 근데 이건 동양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양의 조선의 노예들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서양의 노예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노예들은 그 자체가 재산이었죠. 자기가 이제 누군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조건에 들어갔을 때 이걸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루소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 격차는 있지만 누구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이 말 자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데 이 말은 약간 비문처럼 들리죠. 이 말은 비문처럼 들리는데요. 우리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한테 실제로 있습니다. 이걸 루소는 이걸 정치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적 collective self legisl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집단적으로 같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드는 법은 뭐냐? 세세한 그런 법이 아니라 국가를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헌법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헌법 조항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법을 만들 때 참여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의지인 거예요. 일반의지.
그래서 그것들이 최고법에 반영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 반발을 샀던 말입니다. 반발을 샀던 말. 법을 따를 때 자유로워진다라고 했던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법도 간섭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의 제한을 자유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리버럴리즘입니다.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 아니 공권력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뭔가를 해라고 했을 때, 뭐 법으로 해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게 자유라고,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루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함께 법을 만들고 그걸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다면 그게 자유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만들어준 법을 내가 지키기로 했다면 종속이지만, 그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법을 만들고 같이 이 법을 지키기로 약속해서 그 법을 따른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닌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저희들이 집단적 입법 능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집단적 자기 입법을 통한 사회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론에서 루소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겁니다. 루소가 강조한 자기 입법 능력. 여러분, 루소의 이 자기 입법 능력 이야기는 최초에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요,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에밀이라는 이 인물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입법 능력을 갖게 되는 이야기죠. 이 책을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사람이 누구냐?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가 매일매일 산책을 다 규칙적인 시간에 나가다가 어느 날 하루 첫 번째로 산책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에밀을 읽던 날. 나가지를 못하면 이 책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대단한 책인 거죠. 끊지를 못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도덕적 자기 입법 능력을 그때 발견하는 거죠. 이게 칸트한테 이어집니다. 그런데 루소가 정작 강조했던 건 뭐냐? 집단의 법적 자기 입법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 법을 같이 세웠다는 거죠. 이게 사회계약론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세운 법에 복종하는 건 굴종이 아니라 자유다. 이건 칸트가 말하는 도덕입법론하고 똑같죠. 내가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그 원칙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소가 이제 이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을 앞세워서 뭘 거부하느냐? 대표제 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대표제 민주주의. 우리 조국 선생님 책에서 아쉬운 점 딱 하나는 뭐냐면요, 이걸 대의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의제를 거부했다. 그런데 그 대의와 대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의가 되면 루소는 좋았죠. 왜? 국민이 원하는 걸 대의한다면 좋은데, 대표 개념은 뭐냐면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대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선출되면 선출된 기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일본에서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잘못 번역되어 들어온 거예요. 원래 대표제 민주주의입니다. 대표제 민주주의. 대표제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뽑힌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루소가 말하는 거죠. 영국 사람은 오로지 선거일에만 자유롭다. 왜? 뽑는 그날 하루만 자유롭다는 거죠. 예, 뽑는 그날 하루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가 안 되는 대표제 민주주의, 이걸 이제 비판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신 자기가 내놓는 게 뭐냐? 추첨식 직접 민주주의를 내놓는데, 이게 고대 아테네 모델이죠. 고대 아테네 모델을 따라가는 추첨식 직접 민주주의를 정당합니다. 그리고 조국 선생님하고 여기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니 루소가 좀 조그마한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확장된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조국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국 선생님이 답한 게 틀렸다는 게 절대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루소는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규모가 작을 적정 규모일 때. 근데 한없이 늘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할 수 없잖아요. 참여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모든 이게 사실 아테네만 해도 그 인구가 다 참여하지 못해서 추첨을 한 거였거든요. 추첨을 한 거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에서도 다 참여를 하지 못해서 추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에서 이 직접 유지가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봤던 거. 이제 그 정도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소를 통한 자기 입법 능력을 통한 사회계약을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라고 하셨지만 계엄 이후에 여러분이 하신 활동이에요. 계엄 이후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야 이거 말이 돼? 이거 무너진 규범을 여러분이 다시 세운 거죠. 국가규범과 법을 다시 세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자기 입법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입법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입법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절에 했던 뭐냐? 계엄 이후에 했던 거 뭐냐? 원래 정체를 있는 대로 어쨌든 다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격상 들여다보면 시민불복종 활동이에요. 시민불복종 활동은 있는 정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거예요. 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권력 남용에 저항하고 나서 딱 이거 보니까 아, 지금 시스템으로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 개헌을 해야겠다. 뭔가 시스템을 바꿔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부르냐?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왜? 시스템이, 혁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바꾸는 활동을 저희들이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혁명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막 폭력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혁명은 new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되게 어원 자체로만 들여다보면 혁명은 정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혁명은 영어로 뭐냐면요. 레볼루션이잖아요. 이게 어원이 리볼브입니다. 리볼브는 원래 천문학에서 쓰던 용어인데요. 돌고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돌고 돈다. 옛날에는 이 혁명이 그냥 어떤 정체가 하나 그냥 바뀌는 거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느냐?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왕의 목을 쳐내버리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항상 혁명하던 사람이 요구하던 게 뭐였냐면 우리한테 좀 잘해줘였어요. 지배자들한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요. 목을 딱 쳐내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을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때부터 근대에서의 레볼루션의 의미가 바뀝니다. 새롭게 출발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들여다보면 그런 레볼루션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냐?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인데 여러분이 이걸 근대에서 최초로 하게 된 사건이 뭐냐? 미국 혁명이었던 거예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집단적 자기 입법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들이 거기 대표자들이 다 만든 거야. 그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4분의 3 이상의 주의 동의를 얻어내야 됐고 그때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썼던 글이 뭐냐? 바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논구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 새로 헌법 만들었으니까 제발 이거 좀 통과시켜줘. 이거 읽어보고 니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제발 통과시켜줘. 라고 해서 썼던 글이 연방주의자 논구였고요. 저 연방주의자 논구가 여기서 선생님은 논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신문에 났던 글이에요. 다 신문에 났던 글입니다. 신문에 났던 거.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 이럴 때 특히 영국,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 혹시 영국, 미국 가시면 바에 가시면 그 바라고 안 부르고 거기는 펍이라고 부르잖아요. 펍. 이게 퍼블릭의 준말이에요. 되게 공적인 장소란 뜻이에요. 거기가. 왜 공적인 장소였느냐? 옛날에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밤에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 이제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 펍에 있는 주인이 신문을 그냥 딱 펼쳐놓고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펍 주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술을 잘 따르는 능력과 더불어 글을 잘 읽는 능력이었어요. 글을 잘 읽어주는 능력. 그러면 그 이야기를 쭉 사람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적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던 곳이 사실은 이제 펍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읽혔던 글 중에 글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연방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뭐냐? 집단적 자기 입법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줬던 게 미국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경제적이나 모든 걸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상적 영향은 또 유럽 쪽에서 많이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뭔가 근대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프랑스 혁명은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혁명입니다. 그래서 콩도세 같은 사람이 미국 혁명이 유럽에 미친 영향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시면 이제 그 미국 혁명이 샘플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기 입법 능력을 발휘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입법 능력을 이번에 어디에 썼느냐? 계엄 이후에 쓰셨다라는 거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소가 제일 중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또 나오는 게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구 선생님은 재밌게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몸을 비틀어가면서 끝까지 읽었던 책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는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읽었는데 그런데 이걸 제가 만약에 18세기 읽었다 그러면 피가 끓어올랐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권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세우는데 그 권력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력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권력밖에 없어. 그러면 권력을 하나로 두지 말고 권력을 쪼개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쪼개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쪼개자는 이야기를 이 법의 정신에 담아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은 저도 지나쳤던 말인데 돌아보니까 아주 훌륭한 말이더라고요. 조국 선생님이 이걸 탁 포커스를 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지의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이게 읽으면서 저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졌었습니다. 아니 감동이 밀려오는 말이더라고요. 이거 좀 맞는 말이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분립시키자. 권력을 분립하라. 그런데 권력 분립을 어떻게 하느냐? 저게 어렵게 쓰이지만 그냥 이거예요.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행사하게 하면 정말 제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자, 법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법을 행사하는 자가 판단까지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 고을원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법을 행사하는 자가 법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판단하는 자,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멋있게 법을 만드는 자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법을 행사하는 자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법을 판단하는 자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원리로 권력 분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을 할 때 사실 이제 이때 특이하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래 입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자유주의에서는 근데 여기 컨스티튜셔널리즘 서양에서 전통 입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서 몽테스큐에는 뭐에 대해서 가장 의심하고 있냐면요. 법관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 개인이 가지는. 그리고 개인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해요. 개인 한 사람이 전지전능할 사실은 없겠죠. 모든 것을 정확 판단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개인이 그 판단하는 능력을 계속 오랫동안 한 사람이 그걸 지니고 있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권은 누군가가 그냥 공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선출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출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사 직선제 이야기를 이때 처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 개혁 이야기하면서 대법관 직선제, 대법원장 직선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이때 이제 처음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라고 하면 일정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존속하는 법정을 만들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배심원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사직선제, 뭐 배심원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몽테스키에서 출발하는 또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법이 평등을 만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법이 평등을 만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화국의 덕성은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왜? 평등을 왜 사랑하냐면요. 평등해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냐면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자유가 더 많고 이 사람의 자유가 훨씬 적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더 적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서로가 적어도 어느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공화국의 덕성은 평등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참된 평등 정신은 동등한 인간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인간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지배자를 전혀 가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서 동등한 인간만을 가질 것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통치자로서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된다. 사실 이건 왕을 거부하는 말이죠. 예, 왕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인간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는 평등을 이렇게 만든다.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루소 읽어보시면 요 상태가 루소가 말하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이야기입니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이야기인데 제가 그쪽으로 가지를 타게 되면 여러분은 집에 내일 가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법에 따라서만 다시 평등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명확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 돈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사실 법은 평등하지 않죠. 지금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최소한 주어지는 기본권은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기본권을 방어할 기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법이 그걸 보장할 때에만 진짜 우리가 평등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유권 조항이 어디에 대해 나오느냐? 우리나라 헌법도 11조 법의 평등 다음에 나온다. 그 말은 뭐냐? 평등한 인간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등한 인간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평등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시민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존 로크의 통치론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명작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했구나.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최초로 화폐를 정당화한 책입니다. 화폐의 무한한 소유를 정당화한 책이고요. 아마 조국 선생님도 그래서 뒷부분에 아주 잠시 이게 화폐론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존 로크의 통치론 자체는 정치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루소는 루소처럼 생겼고 로크는 로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 신기해. 딱 로크는 로크처럼 생겨. 아까 몽테스큐는 딱 몽테스큐잖아요, 그죠? 정말 신기해 이게. 예? 다르게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 구절 자체가 사실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미국의 독립선언서로 옮겨가요. 미국 독립선언서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건강, 신체, 생명 이렇게 하면서 생명, 신체, 제가 재산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재산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로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생명과 신체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될 수 있냐면요. 로크의 노동가치설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가치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열된 19세기 이후의 세계를 통합시키는 이론이거든요. 자유주의자들도 노동가치설, 그죠? 아담 스미스, 노동가치, 북부론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노동가치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책을 열심히 보면서 대형박물관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었죠. 막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본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통합시키는 노동가치설의 탄생이 바로 이분인데요. 근데 노동가치설을 이야기할 때 왜 이 물건이 나의 것이 되느냐? 내 손에 나온 노동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체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통합적으로 서로 이제 엮여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산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사회는 바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논리적으로는 빈약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런데 영향력만 놓고 보면 가장 강력했던 그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사회계약론 뭐 여러 개 들어보셨을 텐데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은 작품에 나오는 그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치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홉스보다 위대한 철학자는 많지만 리바이어던보다 위대한 정치철학자는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정말 읽어보면 논리의 악의가 정말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어떻게 반박할 근거가 잘 안 보여요. 네, 되게 놀랍게.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 권력을 인민의 동의로 정당화시켜요. 인민 주권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걸 읽고 나면 약간 패닉에 빠져요. 너무 논리가 맞아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존 로크 걸 읽어보면 존 로크,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을 읽어보고 존 로크를 딱 읽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재미없게 썼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권 신수설을 반박하는 부분은 정말 논리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일부가 번역이 되어 들어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건 번역이 아마 되어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통치론은 대부분 다 통치론의 시민정부를 이야기하는 2부만 거의 다 번역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완역본이 많으니까 들어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그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하는 그건데 아주 특이한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 보통 다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치사회로 가는데 여기에서 로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왕권 신수설을 거부한 거잖아요. 다 사실은 이 인민주권론이. 그래서 다 핍박받았는데 이 존 로크의 사회경험은 얍삽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에요. 그 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마치 모든 이성적인 게 신 때문인 것처럼 다 그렇게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반박할 수 있는 신학적 반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방어 장벽을 딱 쳐놓는 걸 이제 실제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이성적이지만 문제는 뭐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의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서 보복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정념 때문에 과다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과다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다한 보복이라는 inconvenience,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아주 빈약한 근거를 댑니다. 아주 빈약한 근거. 아주 빈약한 근거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논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그럴 만큼의 정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제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회계약론을 성립시키는데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이제 이 이론이 아주 강력한 이론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권력 분립론에 있어서만큼은 그 국의회와 권력 분립에 있어서만큼은 이 이론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 우리들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공유. 그러니까 의회의 여러 명이, 그죠? 왕 대신에 의회 여러 명의 의회가 통치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분립도 가능해지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회계약론은 대부분 다 불신 이론이에요. 불신 이론. 근데 얘만 신뢰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회는 신뢰가 없으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홉스 이론은 불신 이론이라서 뭘 하느냐라고 하면요, 얘네가 갑자기 다 불신하는 애들이 갑자기 사회를 협력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말 들어. 그래서 다 이 강력한 전제군주에게 힘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서로 불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신뢰하는 존재라서 칼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칼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사회계약론이 아주 특이하게 권력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입법부를 정당화시키고, 이 입법부의 우월성이라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제 특이한 이론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로크가 대단했던 건 뭐였냐면요, 로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죠. 최근에 잘못 쓰여가지고 여러분이 좀 황당하셨겠지만, 시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내주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맡긴 거죠, 정부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뢰를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겠죠. 내가 신뢰를 줬는데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그 논리로 이제 시민 저항권이라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예방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조국 선생님께서 약간 이걸 예방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글을 써놨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무력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이제 그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민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시민의 정부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의 시대에서 권력을 유지하던 방식은 잔혹함이었습니다. 잔혹함. 그런데 이 시민 정부에서는 이 잔혹함을 대체할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잔혹함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 무조건 잔혹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들어보셨던 거의 모든 논쟁을 다 포함하는 훌륭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인물은 되게 이 당시 18세기, 19세기가 사실 우리가 사상적으로 들여다보면 16세기, 17세기가 이탈리아의 시대였거든요.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데 요때 18세기, 19세기로 가면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16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로 이렇게 이제 그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18세기, 19세기 이 무렵에 이탈리아 사상가들이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딱 돋보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게 불운하게도 이 책에도 써 있지만 딱 이 책 한 권 외에는 좋은 책을 쓰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이 범죄와 형벌이 이제 뭐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치 철학 쪽에서는 잘 읽히진 않거든요. 저희 정치 철학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 대신에 뭘 읽히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담겼냐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텍스트를 읽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법철학 쪽에서는 요거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왕의 시대에 형벌에 너무 잔혹했고, 그리고 형사 절차도 너무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 형벌이 잔혹한데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풍요한 나태에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혹함으로 배가 된 야만적인 고문들이 행해지고 있고,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단이고,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법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계약이며 사회계약론을 물려받고 있죠. 그러면서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한데,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다시요. 벤담이 한 이야기죠. 벤담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베카리아라는 인물이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벤담이 또 여러분 뭐 썼냐면요, 원형 감옥에 관한 글을 쓰죠. 원형 감옥에 관한 글. 그리고 여러분 푸코가 쓴 거로 알고 있는 그 원형 감옥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벤담이 쓴 텍스트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 감옥을 이야기하면서 벤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잔혹하게 처벌하고 더럽게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죄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수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교화시키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노동력이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감옥 시설의 개선, 교화 방법의 개선, 이런 것들을 다 벤담이 주장했거든요. 그 계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도록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이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한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각자가 포기하는 부분이 모여서 형벌권이 된다는 거예요. 형벌권이 된다라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 정의가 아니며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 만큼만 쓸 수 있는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포기한 권력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 뭐냐? 사회적 해악과 비례하게 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요, 야, 영국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있어. 소매치기도 사형이고 살해한 사람도 사형이야 라는 얘기. 이게 1500년 16세기 딱 들어올 때 1502년인가 작품인데요.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소매치기를 해도 사형이고 살인을 해도 사형이라고 한다면 소매치기 한 사람은 잡히지 않게 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더 큰 범죄를 불러일으킬 거야 라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말하는 거 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종교적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예? 나는 내가 말하는 건 사회적 해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거죠. 사실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안 돼서 난린 거죠. 이게 안 돼서 진짜 난립니다. 진짜 이게 안 돼서 우리 모스탄 형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리버티 대학교가 그 유명한 복음주의 학교 중에 하나고 개우파라고 할 뻔했네요. 그 극단적 우파들의 산실이고 거기가 부정선거론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론 다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일단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 뭐냐? 선거를 부정하라입니다. 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부정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일단 민주주의 시작이 선거인데 그 선거 결과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정당한 선거고 우리가 지면 부정선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나갔죠. 내가 이겨도 부정선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제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종교적인 부분과 이제 결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로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에 판사가 뭔가 판단을 한다면 오로지 법률에 쓰여 있는 내용만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형 법정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비례성의 원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잔혹한 형벌은 자꾸 사람들이 범죄 예방을 하려면 잔혹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아무리 잔혹하게 처벌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은 완강하고 무감각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에 비례하는 형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루소나 칸트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사형제에 찬성합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자에 대해 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칸트도 사형 찬성론자였습니다. 칸트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근대인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 충분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살인을 위조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히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형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언제든지 사람들이 제발 저놈 좀 사형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사형 폐지로 했는데 윤석열만큼 사형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이 논리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윤석열을 예를 들었지만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사형 제도에 관해서 뭔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그걸 집행하라고 계속 푸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는 이제 국가임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저는 어느 쪽이 옳다라고 이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폐지론자입니다. 하지만 사형 찬성론자에게 당신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도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벌의 잔혹함의 핵심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범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예? 그러면 잔혹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거지. 처벌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뭐냐? 옛날에 사형장에서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법이 뭐였냐? 소매치기를 하면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매치기를 했다는 건 뭐냐? 안 잡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만 있으면 사형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어떤 그런 형벌만으로도 그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사회계약론 파트입니다. 사회계약론 파트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설명이 좀 더해지긴 했지만 거의 다 조국 선생님이 법고전 산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국 선생님이 고른 구절만 가지고 넣은 거예요. 저기 인용한 게 다 조국 선생님이 인용한 거 가지고 제가 조국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설명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국 선생님 책 절반을 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 책이 뭐냐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이 전부 다 나오는 책 중에 딱 한 권만 읽어보라 그런다면 전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시겠습니다. 상식.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토마스 페인을 되게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토마스 페인이 정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로 젊은이들에게 인생 출발 작업을 주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이 이 땅을 우리에게 공유물로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 세계를 전부 다 사유화시켜서 우리 후손들은 사유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보상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인생 출발 작업을 주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단순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최초의 사회권자였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주제, 귀족제를 반대합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위대하게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으로도 성경의 권위로도 변호될 수가 없다. 군주제와 왕위 계승은 전 세계를 피와 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신의 말씀을 거스르고 피가 따르는 국가 형태다. 그러면서 군주제 거부하고 귀족제는 인간이라는 종을 타락시킨다. 어떤 소수가 사회 전체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그런 인간의 종은 대화한다. 라고 딱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딱 그어버리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내보내버리죠. 자,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은 법의 공화국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인 군주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권이 바로 국가다. 그러면서 완전히 대의제에 입각한 미국이란 국가는 그 성격과 실제에 있어서 현존하는 유일한 참된 공화국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하면서 법치와 대의제, 그러니까 여기 대의제라고 표현해 사실은 대표제입니다. 대표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최근에 미국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죠? 우리 트럼프가 정말 미국 애들이 제가 유학했을 때 얼마나 재수가 없었냐면요.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니네들은 민주주의를 근대 최초로 흉내낸 국가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건 저 위에 따로 있었고 니네들은 흉내낸 국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수없게 굴었어요. 엄청나게 근대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말과 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출발시켰다는 데에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진짜 요즘 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이 나라는 한 200년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이 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 이야기를 다 핵심 요약해서 써주고 가요. 그러면 자기 다 아카이브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 여기 정보의 저장고인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이 다 와가지고 다 이 나라에 다 모든 걸 다 써주고 가는데 이놈들이 권력을 어떻게 잃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지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하버드 공격하는 거 보세요. 유학생 거부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리고 관세 협상하는 거 보세요. 제가 나중에 사회계약론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질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했던 최초의 이론이거든요. 우리 국제협력체제를 만드는데. 그런데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후에 지구화 시대 이후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만들어놓은 협력체제를 얘가 지금 다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로크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홉스적 세계로 돌아가서 힘이 장땡이다 라고 하는 이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시작시킨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시작시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조국 선생님 책에서 봐서 반가웠단 말입니다. 저도 저 책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가난이나 굴욕 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 외에 다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국가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면서 가능한 한 한쪽에선 방탕을 다른 쪽에선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제도를 갖추면 돈이 어딨냐고 이야기했지만 국가가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돈이 그런 악을 개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고도 남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난과 굴욕을 넘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보면 약간 루소적인 측면도 이제 우리가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상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 이제 내부에서 그걸 실제로 설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방주의자 논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선 제가 해밀턴, 메디슨, 제이라고 써놨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이분이 해밀턴, 이분이 메디슨, 이분이 제이입니다. 제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미국을 연방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왜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부르냐면요. 이때 미국을 연방으로 만들 때 그 연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글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 반연방주의자 논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연방주의자 논고는 요즘 잘 안 읽히죠. 안 읽힙니다. 왜? 연방을 만들어서 성공했으니까. 미국이 성공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연방주의자 논고를 들여다보면 여기서 조국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85편으로 이루어진 이 글 중에 우리가 51번 글이 있습니다. 이게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51번 글을 꼭 읽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번 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해주고 계신데요. 뭐 표준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 51번부터 읽습니다. 이제 51번부터 읽으라고 이제 할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서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거다.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까지는 우리가 다 하던 말이죠. 그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게 근대 국가인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입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컨스티튜셔널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이제 특이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제 사상적 기초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인민이 통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인민도 대표자도 다 통제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한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people의 정확한 번역이 인민입니다. 인민이고요. 국민이라고 번역하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조국 선생님이 이야기가 계시긴 한데 근데 여기서 네이션은 국가가 아니라 애초에 그 의미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탄생했습니다. 민족이라는 의미로 탄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people이라는 의미 안에 이 민족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people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아주 축소시켜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저기서 민중이니 뭐니 쓰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쓴 표현은 뭐냐? people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민뿐만 아니라 권력자도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공익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덕성을 지닌 사람들을 지도자로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민의 신탁을 받고 있는 동안 그러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통제할 견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서로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권위의 공통된 원천인 국민들이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임명하는 방식, 루트들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미국의 입법부를 보면 직접적으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뽑아줍니다.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뽑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누구냐? 부통령입니다. 상원은 회의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원에서는 여당의 다수당의 리더가 그 역할을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뭐나 이걸 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통령이 회의 진행이나 모든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의회인데도 리더들이 선출되는 방식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행정부, 대통령도 사람들이 뽑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에는 거름망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있죠. 미국의 특이한 선거인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뽑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누구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뽑힌 지도자가 직접 뽑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뽑은 사람 중에 누구냐?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상원의 동의를 받게 받습니다. 하원이 아니라 상원의 동의를 받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원은 선거가 2년마다 열립니다. 여기는 2년마다 열게 만드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 민의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원은 6년마다 뽑습니다. 그런데 6년의 임기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민의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기적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법부의 연방 대법원장을 선출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 그냥 이런 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읽어보면요. 그걸 왜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는지 다 논쟁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 나옵니다. 처음에 대통령도 우리가 처음에는 3명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3명. 3명을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는데 왜? 생각해보니까 1명이면 이게 왕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왕의 지배로부터 탈출했는데 또 왕을 뽑는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3명으로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3명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책임을 서로 미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요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냐? 얘한테 권력을 주기 전에 먼저 정한 권리가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탄핵을 시키는. 근데 웃긴 거 뭐냐? 탄핵이 요건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를 탄핵을 못한 거죠. 예, 근데 탄핵의 요건을 제일 먼저 뒀다는 점에서 뭔가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핵에 뭐라고 해야 돼? 탄핵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견제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 말이 다 말해줄 수 있는데요. 소수자 보호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인민의 51%가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요 51%, 41%가 민주주의 폭도의 규칙에 불과하니까 양원제를 하는 거예요. 2번 걸러놓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원은 6년이라 그러면 6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나요 하는데 상원도 2년마다 선출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씩 뽑아요. 3분의 1씩 뽑습니다. 그래서 하원하고 같이 돌아가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분들이 봤을 때 권력 분립을 해놓고 보니까 가장 힘이 약할 것 같은 부서가 사법부였던 거예요. 왜? 사실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법부가 제일 힘이 없는데 사건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판단을 못해요. 사건을 안 가져가면 판단을 못하죠. 사건을 안 가져가면. 그래서 사법부가 힘이 제일 약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헌법의 정치적 권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능력이 적다. 사법부는 칼도 돈도 없고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사법부가 정부 구차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하다라고 이제 해밀턴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법관들이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영향을 만들어주자. 힘을 좀 주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에 힘을 주려면 이렇게 입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놨을 때 이 법이 헌법과 배치되면 그걸 심사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사법심사 권리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법심사는 잘하면 참 좋은데 사법심사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 세계가 약간 그런데요. 정치 사법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기들끼리 협상으로 풀지 못하고 다 가져다 주니까 이제 이 법관들의 힘이 너무 세져서 이제 무소불위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의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성을 주려고 했다. 한번 임명되면 거짓말이에요. 원래 이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신대륙의 평균 수명이 39세였어요. 그런데 보통 판사들이 32세 정도의 대법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한 7년 하면 죽는 거예요. 7년 하면. 그리고 이때만 해도 대법원이 딱 한 군데 있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 한 7년 남았는데 7년 내내 어디를 돌아다니다 죽어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고제도가 바뀌지 않고 내려오면서 이게 뭐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거로 바뀌었는데 원래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전혀 다른 배경 때문에 종신직을 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 이제 권력 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미국 혁명을 통해서 그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가까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딱 그 조국 선생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 19세기 자유의 핵심인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쪽에서는 계속 소수의 보호 이야기할 때 51%가 49%의 권리를 뺏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도적 다수를 뜻했어요. 제도적 다수. 그래서 제도적 다수의 폭정을 엄청나게 견제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최초로 뭐가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여론의 폭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요. 여론. 그러니까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있을 때 여론이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폭정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요 이야기가 이제 자유론에 담겨 있습니다. 뭐 자유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저도 책을 번역해서 냈는데 이제 엄청 잘 팔리는데 그러면 김만권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메이저로 번역을 해서 어쨌든 뭐 책이 아무리 팔리는 것과 상관없이 뭐 그런데 근데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근에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자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여기서 존 스튜어트 밀이 명확하게 근대인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애국자들은 지배자가 공동체에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야말로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 공권력의 행사의 제한을 자유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리덤이라고 안 부르고 리버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리버티.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면의 자유다. 그리고 그 내면에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들이 자기의 취향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자유다. 거기에 자꾸 야, 너 그런 치마 입지 마. 너 머리 기르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개성을 발휘할 자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개성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생각과 개성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결사를 이루 자유. 요거를 제한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하시는 헌법을 딱 들여다보시면 나오는 자유의 종류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미 다 이제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론에서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론에서 다수의 폭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유론에서 다수의 폭정은 제도적 다수가 아니라 여론의 다수예요. 여론의 다수. 여론의 다수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수의 그 여론의 폭정이란 이제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누구를 꼽았느냐? 종교를 꼽습니다. 종교.
종교. 그래서 종교적 다수, 이 종교와 여론의 폭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종교가 특히 종교적 폭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다 가치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면 우리를 화해시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종교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틀렸다. 그런 순간 뭐가 돼요? 종교가 권위를 잃죠. 권위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야말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적 세계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제 경계를 명확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토론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류 가능성은 자유주의자들이 들고 있는 뭐라고 전가의 보도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칼 포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또 자유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강조한 공통적 요소가 뭐냐? 우리 자유주의를 지키는 건 오류 가능성의 인정이다. 왜? 가치가 다른 세계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화해를 시키는. 그죠? 그리고 저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함부로 폭력을 쓸까요? 타인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력을 씁니다. 왜?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을 강제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류 가능성 인정의 폭력적인 걸 막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누구냐? 종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보셨어요. 이번에 다 보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중요성, 이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성, 이제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억제하지 말라. 항상 사회가 망할 때 보면 개성을 억제할 때 사회가 망한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맨날 우리는 뭔가 아름다운 걸 볼 때 사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투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를 판단할 때 우리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거기서 뭔가 독특한 것이 있을 때, 뭔가 하나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삶에 들어오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해요.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질적인 게 되죠. 그리고 이건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요. 왜 우리는 아름다움과 삶에서 내 가까이 둬야 될 것을 다르게 판단할까요? 예? 아름다운 것에서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삶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것을 밀어낼까요? 이게 참 기묘하거든요. 이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묘한데 그래서 우리는 되게 특이하게 개별성을 억압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나와 다른 복장을 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죠. 예? 오늘도 당장 우리 박병호 변호사님께서 김한권 선생은 반바지를 입고 오셨네요. 예? 나이 50이나 먹어놓고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그 말은 참 못하고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긴 바지 딱 입고 똑바로 딱 입고 셔츠 딱 입고 다녀요. 넥타이 딱 매고 아무리 토요일 하지만 반바지 따위를 입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했던 말이고
그냥 우리는 사소하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제가 올 때 정확하게 걱정했던 내용이에요. 와이프한테 오늘 내가 반바지를 입고 가도 될까?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개별성이 생각보다 우리는 용납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에 이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개별성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돌프 폰 예링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예링의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읽었던 책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근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 15년, 20년 됐나? 읽은 이제 그런 책인데, 번역도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커리큘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예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법의 목적은 평화고 평화를 얻는 수단은 뭐냐?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투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투쟁의 핵심은 소송 투쟁입니다. 소송 투쟁. 무슨 폭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쟁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화해를 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끼리 화해하는 거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스트리아인과 영국인을 통해서 비교하는데 우리 오스트리아 사람은 이거 투쟁할 일이 있으면 100이면 90명이 물러나는데 영국인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져서 그걸 투쟁하고 소송하고 걸고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예를 그렇게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쟁을 벌여야 될 주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의 인격을 굴욕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아주 우리 기억에 남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방어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가 어려워졌을 때 그걸 방어하러 나서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확률이 낮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이고요. 권리가 자기 투쟁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플라톤의 변론과 크리토온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그 플라톤이고 요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저는 이게 석상이 코가 망가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코가 들창코였대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이제 제목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크리톤은 제목이 이제 크리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러 와준 친구 이름이 크리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대화편 이름을 크리톤이라고 우리가 후대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톤이라고 하는 이 두 편의 대화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개인들의 투쟁이 벌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특히 그 투쟁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주죠.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뒤에 이제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조국 선생님이 왜 그 구절을 인용 안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크리톤에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국가가 뭘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첫째, 되게 그것이 불의로운 것일지라도 따르든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불의라면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하든지.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두 번째를 하는 거다고 딱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네, 두 번째. 근데 그 구절을 인용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왜 인용을 안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되게 놀랍게 우리 번역서의 일부 중에 그게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딱 명확하게 뭐 여러 텍스트들 살펴보면 영문 텍스트나 이런 걸 살펴보면 명확하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국가가 우리한테 되게 부당한 걸 명령하면 딱 우리한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듣든지, 두 번째, 마지막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설득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람들이 되게 부당한 불의를 겪고 있는데, 부당한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고 도망가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거. 예?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 이게 내가 할 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맞아 들어가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진짜 수업 시간에 소크라테스 배울 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딱 웃으면서 어디서 그랬어? 못 찾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질문이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아니, 악법도 법이면 재판장에서 철학을 그만두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거부하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독약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인 거야? 행동이 모순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철학하는 일을 관두라.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였습니다. 예? 철학이라는 관두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순을 어떻게 네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설명 못하게 들어가. 근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리톤을 읽어보면 이유가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거기 정말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나갔던 거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어렵게 이제 그 이야기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카다 도우모가 소크라테스가 실전법을 존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잘못 알려져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름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조국 선생님의 해석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준수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는 체제를 타도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시민불복종 사상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소크라테스는 양심적 거부였던 거예요. 이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은 다르거든요. 양심적 거부는 뭐냐면 남들이 나한테 동의해 주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그런데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나랑 뜻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불복종과 양심적 거부가 다른 거예요. 양심적 거부가 시행되었으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민불복종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위 자체는 되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양심적 거부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양심적 거부, 그러니까 그런 시민불복종, 선생님은 시민불복종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안티고네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네 뭐 여러분 진짜 읽어보시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 나오는 사람 다 죽어요. 나오는 사람 다 죽습니다. 등장인물이 다 죽어. 등장인물이 다 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인데요. 이 이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3대 그 비극 작가죠.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쓴 이제 작품입니다. 안티고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디푸스의 첫 번째 딸입니다. 오디푸스라고 하는 인물의 첫 번째 딸이고요. 오디푸스가 자기 엄마와 결혼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눈을 찌르고 이제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아빠를 끝까지 옆에서 모셨던 딸이 바로 이 안티고네입니다. 이 안티고네. 아빠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빠의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이 안티고네죠. 이 비극 속에서. 그런데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오빠 둘이가 권력 투쟁을 벌이는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력 투쟁을 벌였는데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이 큰 오빠와 에테오클레스라고 하는 작은 오빠가 이제 이 도시 테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둘이서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우리가 돌아가면서 통치하자고 했는데 동생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형인 폴리네이케스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도시국가의 아르구스 걸 겁니다. 도시국가의 군대를 끌고 테베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둘이서 전쟁터에서 맞붙었는데 되게 놀랍게 두 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둘 다 동시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태엽의 두 정통 적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의 동생인 크레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레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폴리네이케스는 외부로부터 적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역적이라는 거죠. 도시의 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에테오클레스는 도시를 위해서 전사했기 때문에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성대히 치러주되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들판에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명령을 듣지 않는 자 모두 다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안티고네의 고민이 빠집니다. 왜? 어쨌든 내 오빠인 거죠. 내 오빠의 시신을 저렇게 들판에 버려두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 당시 그리스인들은 땅에 묻히지 못하는 영혼이 9천을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묻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오빠를 묻어줘야 되는 게 이게 신의 법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법인 크레온이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으면 너를 처벌하겠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신이 정해준 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인가? 크레온에.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빠를 묻어야겠다. 그러면서 동생인 이스메네를 찾아갑니다. 오빠를 같이 묻으러 가자. 그때 이스메네가 거부하죠. 여동생이. 나는 여자의 몸이고 그리고 왕이 묻지 마라 그랬으니 이걸 묻지 않는 것이 어긋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그때 하는 이제 안티고네의 대사입니다. 불쌍한 오빠를 꼭 묻어줄 거야. 이로 인해 죽는다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어. 넌 마치 이스메네 여동생에게 인간의 법만을 생각하고 신의 법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같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대립할 때 신의 법을 찾아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시민권과 인권이 붙은 거예요. 네, 시민권, 인권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법, 이제 신법으로 이제 이걸 따라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였느냐라고 하면 요때 이제 요게 벌어진 게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걸 신의 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 법 대신 정의를 따라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시민불복종의 이제 아주 원천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정의론 쪽에 들어오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 정의론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정의론이 이상하게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면 그 중에 뭘 선택할 거냐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 그 서양에서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인데 이걸 해, 옳은 일을 해야 돼. 이건 정의론이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은 몹쓸 인간이에요. 정의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일을 해도 옳고 저 일을 해도 옳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 전부 다 갈등 상황이죠. 전부 다 갈등 상황의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해도 옳고 저 일을 해도 옳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요. 그래서 요게 인간의 법을 따라도 옳았고 신의 법을 따라도 옳았던 거죠. 신의 법을 따라도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누구예요? 여기 이 안티고네는 신의 법을 따라가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다 안티고네를 살려주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내가 한번 내린 명령인데 내가 이 말을 어기게 되면 나의 권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이몬이 분노하면서 안티고네를 찾아갑니다. 근데 안티고네가 목을 메서 죽었죠. 그걸 보고 하이몬이 울부짖을 때 마침 크레온이 그 장면에 나타납니다. 하이몬이 칼을 뽑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피하죠. 잽싸게 피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신 자기의 이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하죠.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오카스테가 자살을 합니다. 엄마가 자살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들여다보면 크레온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왜? 자기도 아니 내가 내린 말인데 내 조카라고 면제해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내 조카라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의 하나가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의론의 이게 정의론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정의론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의를 행하는 게 인간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불행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론의 앞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정의론이 들어오면 20세기 정의론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인간의 행위에다가 정의를 행하는 어떤 그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제도가 정의롭게 세팅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정의론에서는 전부 다 정의론이 제도 이야기예요. 제도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는 정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윤리의 문제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시민 불복종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그걸 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헬로 소로의 시민 불복종에 보면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로는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로는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PPT 그대로 넘길게요. 여러분 그냥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소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민이 되어야 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법을 따라가는 게 우리를 불의롭게 만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법 대신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시민 불복종의 이제 근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저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이거는 조국 선생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준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법을 어겨버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참 어렵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선택이에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선택입니다. 예. 소크라테스의 선택이고, 그런데 이제 소로의 답은 뭐냐라고 하면요, 야,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이라는 마찰을 일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있음으로 생겨나는 불의라고 한다면 그건 냅둬라.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걔는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불의의 속성이 남에게 불의를 해가는 하수인이 되도록 만든다? 라고 하면 그때는 맞서 싸워라. 법을 깨뜨리고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노예제다. 그리고 이 노예제에 맞서 싸웠던 거죠. 이제 소로 같은 사람들도 맞서 싸웠던 겁니다. 근데 진짜 존 브라운이한 청원에서 이게 나오는, 죄송합니다. 이거 185년 아니 1859년입니다. 1859년. 나중에 고쳐서 쓰세요. 여기 보면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에서 이 사람이 노예 해방시키려고 이제 연방군 조병창까지 무기고까지 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체포되어서 사용되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소로가 그는 정의롭지 못한 세속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속의 법에 저항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람들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그것이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가 바로 요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 정치학에서 쓰는 엄격한 혁명의 의미와는 또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와 소로가 한 게 시민 불복종일까 양심적 거부일까? 네. 조국 선생님은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국 선생님 마지막 작품 칸트의 영국 평화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야, 진짜 이 책 한 권을 여러분하고 다 보네요. 다 보는데 영국 평화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책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어떻게 평화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학교에서 사실 학생들하고 수업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여기에 그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조항도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세 개 조항입니다. 확정 조항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갈 때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 체제여야 된다. 그래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전쟁을 억제하는 체제들을 가진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시민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계 시민 국가가 아니라 보편적 환대라는 거지. 근데 우리 책에도 우호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호가 아니라 환대,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제 용어인데요. 이 환대가 뭐냐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머물다 갈 권리. 안전하게 머물다 갈 권리. 안전하게 머물다 갈 권리입니다. 안전하게 머물다 갈 권리.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 그 누구라도 외국인 노동자건 누구건 이 땅에 들어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머물다 갈 권리. 그게 세계 시민의 보편적 권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을 이게 원래는 여기서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이 강의에서는 안 하셨다가 마지막에 더한 거라고 이 책을 쓰실 때 요 챕터가 나오는데 세계 평화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돼서 이제 이걸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세계가 변하는 쉬프트되는 방향 자체가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체제가 무너지고 포스트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민국가 이후의 세계가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통한 협력의 강화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도 많이 겪었어요.
왜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힘이 너무 세서 우리 영토 안에 상품도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뭐 외국 상품도 우리 상품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이 어떤 정도 평화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자유무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협상하는 거 보세요. 상호관세 25%라는데 근데 상호관세 25%에 우리 물건은 그냥 세금 없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니네 거는 25%, 15%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호관세예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짜 트럼프가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렵게 구축해 놓은 국제 협력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정말 이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국 선생님 전체적으로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조국 선생님한테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조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권자로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규범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해서 맨 첫 장 루소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주 이분이 제가 한번 이제 정말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내가 보면 조국 선생님은 자유주의자인데 자기가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권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분립할 것인가에 관한 그 두 트랙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 두 트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국 선생님의 발상이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틀에서는. 우리들은 개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권리 그리고 그 개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성되어야 될 정부의 형태는 따로 있지만 하지만 우리 그 개인이 필요할 때 같이 뭉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싸울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양심적 거부로부터 출발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힘이 모이면 시민 불복종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때로는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도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뭐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고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건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게 흥미로운 일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해 방식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개인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권리, 개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세계와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가져야 될 또 세계관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부조화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조국 선생님이 가장 앞세운 건 뭐냐? 우리의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 자기 입법 능력.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입법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개개인이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도 자기 입법을 통해서 서로 뭔가 약속을 맺을 수 있고 법적 약속을 맺을 수 있고 그 법적 약속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해석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뭐 긴 이야기 너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통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은 잔인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조국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뭐 제가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